할머니, 이런 것도 못하시면 보호자 모시고 오세요. 요즘에도 글 못 읽는 사람이 있나? 쯧쯧, 저 나이까지 그러고 살았네. 77세 할머니가 은행에서 겪은 굴욕적인 순간. 이점내는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습니다. 저는 글을 모르지만 사람 속은 압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숨겨진 사연이 있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교과서와 연필을 들고 이점내를 찾아옵니다. 점례 어르신,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이점내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할머니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이점내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7년을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낡은 이불을 개켜두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서면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이 고요하게 누워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 동네는 새로운 아파트들 사이로 옛 모습을 간직한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점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문 앞에 놓인 리어카를 끌어냅니다. 바퀴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리죠. 경북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점례가 서울 땅을 밟은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20살 때 가방 하나 들고 올라온 이 도시에서 공장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마당에는 호박덩굴이 자라고 있고 처마 밑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점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비록 낡고 허름하지만 5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둥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몰라서 사는 게 늘 불편했지만 남한테 손 벌린 적은 없어. 점례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서며 다시 혼잣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집안 살림을 도우느라 학교에 갈 기회를 놓쳤고 서울에 와서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 글을 배울 틈이 없었죠. 하지만 점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글은 몰라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골목 어귀에 도착한 점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폐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골판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펼쳐서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또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점례는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점례 할매, 또 나오셨네요. 일찍 출근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점례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그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다고 하잖습니까?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도 할매처럼 살아야겠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점례의 밝은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점례는 다시 폐지 줍기에 집중하죠. 1시간 남짓 돌아다닌 후 리어카에는 제법 많은 폐지가 쌓였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20kg 정도 될 듯했죠. 고물상에 폐지를 팔고 난 점례는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를 곳이 있었죠. 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아원, 그곳에서 점례는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한 점례는 잠시 망설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적은 돈을 가져왔거든요. 폐지값도 예전만 못하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결국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또 오셨네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점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조용히 전달하죠. 이달 것도 좀 적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점례는 고아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들을 저 아이들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도 다니고 책도 읽고 꿈도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점례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저 아이들만큼은 글을 배워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점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몇 가지 만들죠. 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점례는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 이웃집들을 돌아다닙니다. 홀로 사는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이 점례의 일상이었죠. 김 선생님 댁에도 하나, 박신의 할아버지한테도 하나.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만 점례는 오히려 더 고마워합니다.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만 나눠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점례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점례의 집 앞으로 모여듭니다. 점례는 마당에서 삶아둔 옥수수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옥수수를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호호 불어가며 먹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점례는 아이들이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글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잘 아는 점례였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점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현금만 받습니다라고 적힌 쪽지였죠. 언제 누가 써준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면 떼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점례는 그 쪽지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런 글씨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꿈을 품으며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77살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점례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빨간 글씨로 뭔가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글을 모르는 점례에게는 그저 검은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결국 동네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이게 뭔지 좀 봐주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봅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입을 벌립니다. 어머, 점례 할매. 이거 재개발 통보서예요. 보상금 신청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구청에 가보셔야겠어요. 점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구청에서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서류 작성하고 은행에서 계좌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점례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서류를 작성하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점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은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구청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점례에게는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점례를 맞이하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묻습니다.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고 왔는데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점례는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임시거주비, 이주비, 손실보상금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와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이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건네준 서류 뭉치를 받아든 점례의 손이 떨립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죠. 저 글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러시면 가족분이나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게 좋겠네요. 점례는 고개를 떨굽니다. 의지할 가족도 없고 보호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은행은 오후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젊어 보였고 다들 서류를 척척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점례만 혼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34번 고객님, 드디어 점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로 다가간 점례는 젊은 남자 직원을 마주합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묻습니다.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셨나요? 점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꺼냅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주며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점례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지만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던 점례를 본 직원이 답답해합니다. 빨리 작성해 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 글을 잘 몰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직원의 표정이 변합니다. 귀찮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런 것도 못하시면 보호자 모시고 오세요. 저희가 다 써드릴 수는 없거든요. 점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것도 들렸죠. 요즘에도 글 못 읽는 사람이 있나? 쯧쯧, 저 나이까지 그러고 살았네. 점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이 나서서 점례를 도와줍니다.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 줍니다. 점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계좌 개설을 마친 후 점례는 은행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도 글을 잘 모르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움을 준 그 여성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77년을 살면서 글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점례는 안방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붙은 현금만 봤습니다. 쪽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나? 점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접어둡니다. 내일은 다시 구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날 밤 점례는 잠들기 전까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합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그 여성의 따뜻한 마음까지.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점례가 은행에서 나오는 길,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점례는 평소처럼 옥수수를 삶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젊은 아빠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인터넷에 나왔어요. 점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자신이 거기에 나왔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젊은 아빠는 휴대폰 화면을 점례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화면 안에 바로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붙잡고 망설이던 그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게 저예요? 네, 할머니. 벌써 조회수가 몇만 번이나 됐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점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점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저기 그 할머니 아니야? 인터넷에 나온. 맞네, 맞아. 글 못 읽어서 은행에서 쩔쩔맸다던 할머니. 점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죠. 오후에 집에 돌아온 점례는 대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점례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KBS 뉴스팀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점례는 기자라는 사람들이 처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저 같은 사람을 왜 취재하려고 하세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점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설득했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점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기자와 마주한 점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느라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딸이라서 공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례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서울에 와서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서요.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글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라니요. 저는 글을 모르지만 사람 속은 압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아이들 보면 예뻐하고 싶고 그런 마음만큼은 글 아는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점례의 말에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점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있어요.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 손으로 편지 한 장 써보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제 손으로 써서 전하고 싶어요. 기자는 점례의 진솔한 고백에 깊이 감동받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77살에요, 이제. 이 나이에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할머니,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할머니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 그럼 용기 내서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려고 해요. 올해 안에는 글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볼래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점례의 일상을 더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폐지 줍는 모습, 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점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뭘 대단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다음 날 아침 점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이었죠. 부엌 서랍을 뒤져 낡은 연필 한 자루를 찾아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워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짧은 연필이었습니다. 점례는 마당에 앉아 그 연필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연필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손가락 사이로 연필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맞나? 점례는 혼잣말을 하며 연필 잡는 법을 이리저리 시도해 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골판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선을 그어봤죠. 삐뚤삐뚤한 선이 나왔지만 점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동네 아이들이 읽는 소리를 흉내내며 점례는 자음을 따라해 봤습니다. 물론 어떤 게 기역이고 어떤 게 니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리만이라도 익혀보려고 했죠. 그날 저녁 뉴스에 점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문맹 노인, 은행서 수모.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였습니다. 점례 자신은 글을 몰라 제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청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점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물론 점례는 휴대폰 사용법도 잘 몰라서 이웃이 대신 받아주어야 했죠.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글을 못 읽는데 할머니 보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점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죠. 그날 밤 점례는 벽에 붙은 현금만 봤습니다.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저런 글씨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긴 편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가 방송된 다음 날부터 점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서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지만 어떤 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저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냥 조용히 살지. 요즘 나오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구나.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점례는 뒤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점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점례 자신은 그 댓글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웃들이 읽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응원해요.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네요. 감동받았습니다. 77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정말 멋있어요. 동네 젊은 엄마들은 점례를 만나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 시어머니도 할머니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점례는 이런 응원에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점례의 집 앞에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온 그는 자신을 점례의 조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 경북에서 온 덕수예요. 점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은 계속해서 친족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모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특히 재개발 보상금 같은 복잡한 일들 말이에요. 점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말이죠. 하지만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점례에 대한 의견이 양극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 중 일부는 점례의 도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동네 망신만 시키네. 저 나이에 무슨 글 공부야. 그냥 조용히 살지. 반면 젊은 세대와 중년층들은 점례를 적극 응원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둔 가족들은 점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죠. 이런 상황에서 점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성인문예학교에 등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점례는 혼자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막을 유심히 보기도 하고 신문 배달부가 놓고 간 신문의 큰 글씨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뉴스를 본 문예학교 선생님이 직접 점례를 찾아와서 권유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함께 공부해 보실래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인문예학교는 동네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점례가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누구든 처음에는 어려워요. 점례는 생전 처음으로 연필을 제대로 쥐어봤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연필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77년 동안 주로 걸레나 빗자루만 잡아왔던 손이 연필을 잡기에는 너무 투박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점례의 손을 잡고 올바른 연필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점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낀 선생님은 더욱 부드럽게 도와주었죠. 첫 수업에서 점례는 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직선, 곡선, 원 등 간단한 모양들이었지만 점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필이 자꾸 미끄러지고 선이 삐뚤삐뚤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용기 있는 모습이 참 멋져요, 점례 씨.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점례를 위로해 줍니다. 그제야 점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그 조카라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에이, 이모. 이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그런 것보다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례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신의 꿈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뭘 하든 제 자유 아닌가요? 그날 밤 점례는 오늘 배운 선긋기를 복습해 봤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현금만 봤습니다. 쪽지를 바라보며 다짐했죠. 나도 언젠가는 저것보다 긴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점례의 학습 소식이 다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전국 각지의 성인문예학교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점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배울 수만 있다면 꼭 한번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점례가 기자에게 했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점례가 관심을 끌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점례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례가 성인문예학교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자음과 모음은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도 어렵게나마 쓸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삐뚤삐뚤하고 느렸지만 점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문예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던 점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점례 할매, 큰일 났어요. 할매가 또 뉴스에 나왔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점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문예학교 다니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뉴스에 나왔다는 건지 말이죠. 김씨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점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매가 그동안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낸 익명의 기부천사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할매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도요. 점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해온 후원 활동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그리고 자신을 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부자예요? 할매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이 서울 곳곳에 있다고 해요. 강남, 명동, 여의도. 이런 곳에 말이에요. 점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여 년 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일 말이죠. 당시에는 그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 그 땅들. 점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를 몰라서 그동안 그 땅들의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랐던 것이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집에 쌓여 있었지만 읽을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점례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글 못 읽는 불쌍한 할머니로 알려졌던 점례가 하루아침에 숨은 재산가로 둔갑한 것이죠. 할머니, 재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후원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쏟아지는 질문들에 점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점례를 귀찮아했던 그 공무원이 이제는 극진하게 대접하며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은행에서도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점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은행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담 직원도 배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가짜 조카라는 사람은 아예 점례의 집에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이모, 이제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점례는 이 모든 상황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니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이제 와서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점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까막눈일 때는 무시하고 외면하더니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그날 저녁 문해학교 선생님이 점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선생님은 점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돈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날 밤 점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려든 사람들과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변한 사람들의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하루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점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새벽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이 발견해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병원에 도착한 점례를 보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하네요. 이 나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점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또다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할머니가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놔드려야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점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공부 계속하고 싶어요. 점례는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의료진의 얼굴이 보였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문해학교 선생님이 침대 옆에서 점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저기 있는 게 뭐예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점례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공부는 못하겠지요? 점례의 첫 번째 걱정은 공부였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문해학교에 갈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한 공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원하시면 여기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가방에서 한글 교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점례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의사는 점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점례의 공부 의지만큼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생님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점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병실은 작은 교실이 되었죠. 점례는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연습했습니다. 나 다 알아. 점례가 자음을 하나씩 따랐을 때마다 선생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점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돈 이야기로 복잡해졌던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차분해졌거든요. 일주일 후 점례에게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자를 혼자 힘으로 써낸 것이었죠. 비록 삐뚤삐뚤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써낸 첫 번째 긴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봐요. 제가 썼어요. 점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감동이에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점례의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77년간 품어온 배움에 대한 갈망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 순간을 병원 관계자가 우연히 목격했고 이 감동적인 장면이 다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한 배움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졌죠. 77세 할머니의 첫 번째 편지, 감사합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점례의 순수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편지 한 장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점례가 기자에게 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점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전국 각지에서 점례를 응원하는 편지들이 더욱 많이 도착했습니다. 특히 점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온 편지들이 많았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용기를 내셨어요. 저도 70세지만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도전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점례는 이런 편지들을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한편 그동안 점례 주변을 맴돌던 가짜 조카와 기회주의자들은 점례가 병원에 입원한 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점례가 돈보다 공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점례가 은행에 재개발 관련 서류를 들고 갔을 때 옆 창구에서 몰래 훔쳐본 남자가 조카로 위장해서 접근한 게 틀림없었어요. 역시 돈 냄새 날 때만 꼬여들었구나. 점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가짜 관심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청과 은행에서도 처음처럼 정중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점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변하기 쉬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2주 동안 점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77살에 새로운 꿈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은 점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점례가 몸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퇴원을 앞둔 날, 점례는 병실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문해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긴 편지도 써보고 싶었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점례의 조용한 독백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례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문해학교에 나가기 시작한 점례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할머니,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짧은 문장은 혼자서도 읽으실 수 있겠네요. 문해학교 선생님의 칭찬에 점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아직 더듬더듬 읽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점례가 집에서 복습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웃이 대신 받아준 전화는 청와대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요? 거기가 어딘가요? 점례는 청와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할머니, 대통령님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이웃의 설명을 들은 점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를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거래요. 며칠 후 점례는 생전 처음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큰 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죠. 할머니, 긴장되세요? 경호원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많이요. 제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대통령님께서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청와대에 도착한 점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정중한 직원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던 점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랐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은 점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점례는 당황해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죠.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평범하다니요. 7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평범하겠어요? 대통령은 점례를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격식 있는 공간이었지만 대통령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점례는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뭘 특별한 일을 했나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일이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특히 병원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신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대통령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글 교과서와 새 연필이었죠. 점례 어르신,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이 되었나요? 할머니께서 온 국민에게 배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대통령은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로 점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한글 교과서를 펼쳤죠. 저도 할머니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오늘의 선생이 돼보겠습니다. 점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대통령님은 바쁘신 분이잖아요. 나라 일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할머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겠어요. 국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병상 옆 작은 탁자에서 나란히 앉아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점례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점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따라 썼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쓰시네요. 이제 문장도 읽으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 같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해주시다니요. 점례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모른다고 무시당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1시간 정도 공부를 한 후 대통령은 점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에게 배운 게 있어요. 존엄은 배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배움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나이나 학력과 상관없이 배우려는 마음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할머니께서 77세에 연필을 잡으신 그 용기가 저에게는 어떤 정책보다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보니 부끄러워졌습니다. 점례는 대통령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들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렇게 격려받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대통령님도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할머니 때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오늘 할머니와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국민이 할머니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실 거죠? 네, 꼭 그럴게요. 언젠가는 긴 편지도 써보고 싶어요. 그날이 오면 저에게도 편지 한 장 써주세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점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 같은 높은 분이 자신이 쓸 편지를 기다려준다고 하니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집무실을 나서기 전 대통령은 점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글 사전과 공책, 그리고 좋은 연필들이었죠. 할머니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요? 제가 대통령님께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이제 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청와대를 나서며 점례는 오늘의 일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선물들이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77년을 살면서 가장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공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점례는 그날의 격려를 힘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짧은 문장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편지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죠. 어느 날 오후 문해학교 선생님이 점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부에서 전국 문해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대표로 축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점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큰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보다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점례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행사 당일 점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서울 시내 큰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전국 각지에서 온 성인 학습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문해교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점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있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점례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사회자가 점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점례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점례입니다. 점례의 첫마디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77년을 살면서 오늘처럼 많은 분들 앞에 서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점례는 손편지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늙는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점례의 목소리에는 77년간 쌓인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딸이라서 공부는 남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와서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서 배울 틈이 없었어요. 점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7살에 시작한 공부가 늦다고요? 천만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례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처음 연필을 잡았을 때 손이 많이 떨렸어요. 기억자 하나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하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점례의 시선이 객석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해학교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점례를 도와주었던 은행의 그 중년 여성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점례를 면박했던 은행 직원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객석 맨 앞쪽에는 대통령까지 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점례를 응원해주고자 미리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순간 감격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제 손으로 쓴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점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배움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요. 객석에서 연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감동으로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예요. 언젠가는 책도 읽고 긴 편지도 쓰고 싶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점례가 편지 읽기를 마치자 객석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5분이 넘도록 박수가 이어졌죠. 점례는 그 박수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말은 내 손으로 쓸 수 있단다. 점례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점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점례의 집을 노년문에
학습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이제 점례의 집은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점례의 집 마당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점례 문에 학습관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죠. 점례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점례는 마당에서 동네 어린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글자란다. 참 예쁜 글자지? 점례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해가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점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 부자는 지식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점례는 스스로 되뇌었습니다.